자, 이어서 우리 안티고네를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125페이지에 부터 보게 되면 안티고네의 대화 68행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이제 동생이 한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게 명령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 네가 하고 싶다고 해도 함께하는 걸 달궈하지 않을 거다.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나는 지금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오라버니 오빠 중에 한 사람인 이 플리네이케스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예우를 갖춰서 장려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하지만 나는 오빠의 지신을 묻겠어.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크레온이 지금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크레온이 싫어하는 일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한 피를 나눈 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그의 옆에 누우면 된다. 나도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을 자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경건한 일을 하고도 범죄자가 된 채 그렇게 되겠다는 거죠. 나는 올바른 일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곳에 있는 자들보다 아래 계신 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할 시간이 더 기니까. 나는 거기 영원히 누워 있어야 할 테니 말이야. 하지만 너는 그쪽이 더 좋아 보인다면 신들께 바칠 명예는 무시하고 지내렴. 너는 좀 영예스럽지는 않지만 오래 살고 싶으면 살아라. 가늘고 길게 살아라.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뭐 흔히 하는 말, 그죠? 그런 식의 이제 생각, 즉 자기 동생 이스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플리네이케스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메에 내가 답을 하는데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단지 시민들에게 대항하여 행동하기에는 무력하게 태어났다는 거지요. 큰일을 벌이기에는 난 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고네가 하는 얘기가 너는 그런 핑계를 내세우려무나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서 무덤을 쌓으러 가련다. 즉 매장하겠다. 예. 저렇게 시체가 방치되면은 어떻게 해요? 썩어. 그러면 새나 아니면 지나간 덜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으면 그만큼 슬픈 일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문명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죽어서 편히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그렇고, 그래서 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서 방치하면 안 되고 다시 땅에 묻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시체가 저렇게 방치되면 안 된다. 시체가 방치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불가피한 경우,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을 일일이 찾아서 묻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 났는데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그래서 죽은 거 확인하고 그냥 뭐 마음은 아프지만은 뭐 정신없이 뭐 후퇴나 공격이나 하기 바쁘지 그걸 어떻게 챙깁니까? 그죠? 다 시간이 돌아왔을 때 전투 상황이 종료되고 여유가 있을 때 뭐 합니까? 살아남은 사람을 점검하고 만약에 부상병은 보내고 병원으로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망이 확인된 사람은 찾아서 묻어주고 하는 게 이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스맨에는 자기는 겁나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방치하는 걸 충분히 매장할 수 있고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게 바로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안 묻어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원수 갚을 때는 그런데 우리 이제 원수 갚고 난 다음에 옛날 얘기도 많은데 뭐 부모의 원수도 있고 그래갖고는 묻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도 이 뭐라 합니까? 불명예를 당하라는 식으로 시체를 그대로 놔둬갖고 뭐 공중의 새나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거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크레온이 했던 거는 뭐냐면 군대를 이끌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나라에 쳐들어온 사람, 이 플리네이케스에 대해서는 동정을 베풀지 않는 것,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게 안티고네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대놓고 반역을 못하는 게 이스메네의 한계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티고네가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내 운명이나 바로 세우렴. 이스메네의 답은 뭐냐?
하지만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시고 은밀히 숨기세요. 저도 그럴게요. 뭐 그거야 그렇죠. 남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더 삐지고 화나서 하는 소리가 아 차라리 고발해버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네가 이것을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잠잠고 있는다면 너는 훨씬 더 미워 보일 거야. 이미 감정이 깊이 있게 불만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언니는 싸늘한 일에 뜨거운 가슴을 가지군요. 이러면서 하지만 나는 내가 기쁘게 해야 하는 분들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할 줄 알지. 나는 의롭게 행동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안다면요. 할 수 있다면요. 그렇겠죠. 하지만 언니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체포당하고 그러한 다음에 추궁당하고 추방당하거나 처벌당하고 이렇게 뻔하게 보이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면 현실 불가능한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고네의 답은 그러니 내 힘이 모자라기 전까지 그치지 않겠다. 할 수 있는 한 난 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뭐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티고네의 한마디가 더 나오는데 자, 그런 말을 한다면 너는 내게 적이 될 것이다. 또 고인과도 적으로 지내는 게 마땅할 것이고 죽은 사람 바로 플리네이케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나와 내 어리석은 계획은 그 끔찍한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는 결심했으니까 내 결심은 썼으니까 터치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나에게 명예롭게 죽지 못하는 만큼 끔찍한 일은 없으니까 난 결코 참지 못. 이게 명예가 중요하죠.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불의한 목숨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구차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명예가 중요하다. 명예, 호노리타스, 이 honor라고 하는 말이죠. honor, 명예입니다. 명예. 자, 이게 이제 명예라고 하는 거, honor, honoritas. 서양이나 동양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 명예롭게 죽는 거다. 명예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항상 군인들도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끼리 이제 다짐하면서 서로 한번 스크램을 짜고 이제 승리를 위해서 요즘 같은 화이팅 이러는데 이건 너무 이제 뭐라 현대식이고 옛날에는 뭐라 하냐면 strength in honor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명예롭게 싸우다 죽자. 저 영화에서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strength in honor 이 무슨 말입니까? strength in honor 힘 속에 명예가 있다 이 말인데요. 명예롭게 싸우다 죽자 이 말입니다. 이게 명예롭게 싸우다. 전쟁하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얼굴을 마주보면서 뭐 국가에는 충성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옛날 동양에도 마찬가지인 게 중요한 전쟁 전에는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한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싸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strength in honor 명예가 가장 중요합니다. 죽는 게 낫지 결코 어떻게 돼요? 그 뭐라 그럴까? 구차하게 사는 게 싫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황산벌에 나가서 어차피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 다만 백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그 5천 결사대를 이끌고 나갔던 계백 장군이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그 가열차게 지금 봤을 때 너무 잔인한데 어차피 질 게 뻔한 걸 예견하니까 자기 집에 가서 이게 이제 정확히 모르겠어요. 실제로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자기 자식들 그죠? 자기 아내와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전쟁이 지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살이하는 거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깔끔하게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기 손으로 다 죽이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 각오가 아니죠, 그죠? 신라와 싸우겠다는데 완전히 모든 걸 다 걸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 병력이 한 10배 정도 신라가 유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황산벌에서 그 도끼를 품은 마지막 결사대한테 뭡니까 초기 성공을 못해요. 사전 사패를 당하죠. 그죠? 그랬던 일이. 그래서 긴급 처방으로 신라에서 만들어낸 기가 막힌 방법이 요즘으로 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기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미성년자들이란 말입니다. 화랑들이 15세, 16세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 애들이기 때문에 전쟁 데리고 나가면 현대법에는 걸립니다. 위반인데 근데 이제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전쟁에 데리고 나갔는데 얘들을 풀어서 죽이게끔 해서 자기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던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고 나쁘게 보면 흉악한 아이디어인데 그걸 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계백 장군 같은 경우는 명예가 중요해서 적의 포로가 되는 걸 싫어해서 먼저 선수를 쳐버리는 작전. 그래서 이 안티고네가 강조했던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에서도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명예를 쓸데없이 이렇게 너무 추구하는 사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기에게 명예가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갖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실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패를 좀 당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실패 자체를 용인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깝깝한 그런 사고방식.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있는 그 정신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게 있어요. 일본 사람 전체가 아니고, 일본 사람 중에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멘털리티가 뭐냐면 무사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사도가 이제 일본 말로는 사무라이다. 사무라이가 뭐냐면은 일본의 군인 정신인데 여기엔 뭐가 있냐면은 항복의 개념이 없다 하는 거죠. 무조건 이기는 거는 누구나 불가능한. 그런데 항복은 마음먹기 나름이죠.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항복 안 하고 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발달한 거는 이 진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항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들 머릿속에 이렇게 없애버린. 그래갖고 예전에 일본이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것도 일본식 명예인데 지면 지지 우리가 어떻게 항복하냐 해갖고는 일본이 그 당시에 어차피 미국하고의 태평양 전쟁에서 질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광분했던 것은 조금이라도 더 일본 어떤 자존심, 명예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황당무계하게 병력이나 아니면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자살 특공대를 조직해서 미군 함대에다가 자살로 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이 뭡니까 무기를 갖다가 비행기 탑재해서 들어가서 그대로 들이받아 버려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죽으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준 사격에서 정확히 안 맞추면은 그냥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살 폭격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뭐 이런 어떤 좀 비뚤어진 어떤 명예심이랄까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많고 자기가 지는 걸 유별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특히 프로페셔널한 뭐라 그럽니까 종목에 종사하는 스포츠맨들은 굉장히 그게 강하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지는 걸 갖다 불명예로 생각해서 광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명예가 진정한 명예가 뭔지에 대한 이 사고방식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안티고네는 이제 명예롭게 죽지 못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으니까 죽어도 명예롭게 죽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당한 의미에서 명예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전쟁에 임했을 때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힘이 붙이면 그냥 항복하지 않고 목숨으로서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성이요. 그리고 사람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명예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소면회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퇴장하는 데까지가 저 1단계로 나누는 데고 두 번째는 드디어 정립가가 나오죠. 등장가가 나오죠. 등장가가 나와서 이제 인물이 바뀌는데 코로스가 나와서 코로스하고 코로스 장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를 암시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라는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로스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백행부터 나오는데 일곱 성문 테바이에 이제까지 빛 밝힌 것 중 가장 아름다운 태양의 빛살이요 마침내 나타나셨군요. 오 황금빛 낮은 눈이여 당신은 디르케의 흐름 위로 오셔서 아르고스의 흰 방패의 인간을 무장을 걸친 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디르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유 명사인데 강 이름이 되겠어요. 테바이라고 하는 그리스 땅이 있다면 그 땅의 왼쪽으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디르케 강이거든요. 그래서 디르케의 강 위로 오셔서 안 되는데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집스러운 지격이다. 우리로 치면 강줄기라고 하면 되는데 왜 흐름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 쉽게 단정하기 힘든 거는 원문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좀 황당하게요. 107행을 보면 무장을 걸친 채. 무장을 걸치는 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장 자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예? 무기를 장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장한 채라고 하면 되는데 걸친 채라고 하는 거는 백발백중인데 원문에 걸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니까 이 원문을 살리기 위해서 어설프게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는 심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원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 집착정이 있다고 볼까요? 번역하는 사람이 무장한 채라고 하면 되는데 왜 무장을 걸친 채라고 할까? 이게 이제 뭡니까? 불필요한 언어의 반복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원문에 번역할 때 이 인사 말씀에 그걸 했죠. 자기는 철저히 직역을 하려고 어색하더라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건 우리가 이미 아는 건데 이게 이제 불필요한 반복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리던던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심하면은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너무 심하게 원문을 갖다가 살리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보기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이에요. 리던던시라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redundancy. 어? 예를 들면은 집이라 그러는데 처가집 이런 말들도 불필요한 표현이에요. 처가에 그죠? 가가 집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집을 쓰잖아요. 그러면 처가가 이런 말입니다. 처가집 집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심해. 처가라고 해야죠, 그죠? 친가집 그러면 어떻게? 자기 부모님들 사는 집. 친가하면 끝나는데 이 redundancy란 말이에요. redundancy. 이 redundancy를 조심해요. 여러분들도 작문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한자 의미하고 한국말 의미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같은 뜻이 중복해서 쓰이면 중복이거든요. 이것이 중복해서 써서 뭐 어떤 문장에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redundancy가 되거든요. redundancy. 이걸 굉장히 조심해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구성을 했는데 이제 뭐 길게 씁니다. 뭐 20페이지, 30페이지 쓰다 보면은 꼭 결론에 뭐라고 말한 것을 본론에 3번, 4번 쓴 게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찾아내갖고 다 없애버려요. 왜냐면 이게 강조 효과가 없으면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집중력을 흐린다. 누구의 집중? 자기 아니고 남이 읽을 때 집중력을 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한 걸 굳이 제가 비판하긴 싫지만은 무장을 걸친 채라고 하는 이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원문을 봐야 하니까. 자, 128페이지로 넘어가서 도망쳐 내달리도록 사나운 고삐로 채근하셨습니다. 자, 고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말을 타면 말을 갖다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잡는 거 있죠, 그죠? 잡아 당기면 말이 신호를 듣고 가라는 거구나 하면 뛰어가듯이, 그죠? 그래서 잡아 당기면서 이래 뭐라고 하는 이 동작에서 채근이라고 하는 동사형 명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채근이라고 하는 거. 고삐로 잡아 당기는 게 채근인데 채근은 이게 권유하거나 빨리 하라고 종용할 때도 채근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초등학생이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른 되도록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채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스 장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플리네이케스가 판가름하기 어려운 언쟁을 일으켰을 때 그는 우리 땅으로 달려와 날카롭게 외쳤도다. 마치 흰눈 같은 날개를 지닌 독수리가 땅을 덮치듯 수많은 무구들과 말총장식 투구를 갖추고서 코러스장이 이때까지 나오는 대화에서 백그라운드 얘기 같은 거 배경 얘기가 잘 없는데 한 가지 얘기합니다. 플리네이키스가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한 거를 살짝 언급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받아치는 이제 코로스 우원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지붕 위에 서서 부리를 크게 벌리고는 피에 굶주린 창으로서 7 성문 앞을 에워쌌다가 떠나갔도다. 그러니까 이제 플리네이크스가 자기 그 형제 이름 뭡니까? 저기 에오틸로스인가요? 발음하기도 굉장히 힘드네요. 이게. 에테오클레스라고 하는 자기 형제하고 권력 다툼을 벌였을 때 밀려났을 때 다른 나라 가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그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랬을 때 자기 본국인 테베로 쳐들어와서 성문을 갖다가 빙 돌아봤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의 피로 입을 가득 채우려다가 솔가지의 헤파이스토스로 탑들의 머리띠를 차지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큼 아래서의 소음이 등 뒤에서 퍼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고국을 갖다가 등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됐다. 그 얘기를 이제 코로스가 하고 있는 것이다. 자, 헤파이스토스는 이제 각주를 보면은 불의 신, 불을 다스리고 있는 신의 이름이 헤파이스토스다. 아레스는 전쟁에 관련된 일을 하는 전쟁의 신 아레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을 그대로 써버린 것은 비유법이거든요. 이걸 대유법이라고 그러는데 대유법에서 선명하게 그 지시 대상을 갖다가 느낄 수 있게 이제 대유를 하는 걸 환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메타포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테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코로스장이 행진곡 운율에 맞춰서 하고 있는 얘기를 나오는데 제우스께서는 방자한 혀의 자랑을 극히 미워하셔서 그들이 오만하게 황금을 쩔렁이며 큰 흐름을 이루어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가 이 모양을 짠 거, 진형을 맡아요. 아니면 군대 대열, 군대가 이렇게 뭡니까 모양을 갖춰서 이렇게 밀려오는 게 있잖아요. 진열이라 그래도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벌써 결승선 끝에 닿은 듯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는 그를 불을 휘둘러 던져 마치셨던 것이로다. 자, 코로스에서 좌이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척거리는 거는 비틀비틀거리는 거죠. 땅에 떨어져 튀었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불에 맞은 거겠죠. 그죠? 불을 나르는 자는 미친 듯한 기세로 날뛰며 혐오스러운 바람을 뿜어 던지던 자는 하지만 이 일은 그의 뜻과 달리 되었고 위대하신 아레스께서는 다른 자들에게도 저마다 다른 운명을 나눠 주셨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 독자들에게 아직 안 알려져 있는 이 반란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고 형의 어떤 불법에 맞서서 자기가 이제 자기 주장하기 위해서 외부 군대를 끌어들였는데 그래 쳐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를 살짝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쳐들어왔던 이 플리네이케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자기 고국을 갖다 점령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불을 나르는 자는 미친 듯한 기세로 해갖고는 이제 불 나르는 자를 각주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테바에 불을 지르려다가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카파네우스를 지칭한다. 그 당시 이제 전쟁을 갖다가 벌였을 때에 카파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불 나르는 자 피르포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횃불을 지녔다는 뜻 또는 벼락에 맞아 불이 붙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스 신화를 좀 알아야 되니까 저도 뭐 예전에 한번 살짝 들은 얘기이긴 한데 이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불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과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불, fire 그죠?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원시 시대에 우리 추측했을 때 이걸 거의 믿는데 뭐 거의 확실하게 좀 처음에 인류는 잘 몰라서 불을 사용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불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인류가. 그래갖고는 어떻게 하면 불을 낼까를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 마차를 통해서 불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돌이나 돌을 갖다 붙이다 하니까 번쩍하면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돼가지고 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어두움을 갖다가 극복하는 방편. 어두울 때 불을 지펴서 이 횃불을 켜갖고는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갖다가 태워서 먹을 때 불을 사용하고 추우면은 불이 있으면 따뜻하죠. 이렇게 활용했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우리의 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들어왔던 방법. 사람이 그 어떤 자연 원리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만드는데요. 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누가 갖다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인류에게. 그게 뭐냐면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프로메테우스에게 이게 불하고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뭘 갖다 줬다? 불을 갖다 줘버려 갖고 원래는 신들에 의해서 금지돼 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 좋은 걸 함부로 갖다 주면 안 된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금지되어 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선심을 써서 갖다 줬어요. 발각이 돼버리잖아요.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얘가 처벌을 당하는데 나무에 매여 있어요. 나무에 매여 갖고는 꼼짝 못하면 새들이 와서 조금씩 그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 그래서 평생 고생하고 살. 왜? 신들이 그 많은 걸 했는데 그 중요한 거. 요즘 치면 이 스마트폰 같이 좋은 걸 하나 줬다는 거죠. 스마트폰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획기적인 걸 갖다 줘버린 거죠, 그죠? 획기적인 걸 하나 갖다 줘버리니까 이 좋은 걸 줬단 말이냐 하면서 이래 했던 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불을 갖다 줬다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코러스 얘기를 갖다 이제 하면서 불 나르는 자가 나오길래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130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고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코러스 장이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일곱 지휘관이 일곱 성문에 같은 숫자와 맞서 정렬하였다가 적을 돌려 세우는 제우스께 남겼도다. 원통 청동으로 된 헌물을 미움받은 저 둘만 빼고 그들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나 서로에게 두 죽음을 나란히 가져오는 창을 세워 꽂고는 둘이 같은 죽음의 운명을 찾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둘이 같이 찌르러서 죽었다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적이 돼갖고 형제끼리 그 플리네이케스하고 그 형제인 그 에티올로스인가요? 에테오클레스하고가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둘 다 이렇게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코러스가 받아쳐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 신 이름의 니케는 신의 이름이죠. 보통 승리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니케인데, 여러분 니케를 하면 상식적으로 알게 뭐냐면은 니케 표기가 보통 NIKE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죠? 이게 뭔지. 그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 겁니다. 승리의 신인 니케란 말입니다. 니케. 이 우리 친 나이키 아닙니까? 나이키. 1980년대에 선풍처럼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 브랜드 네임이 그 코카콜라보다도 더 많이 알려졌다고 할 수 있죠. 나이키. 나이키가 뭐냐면 승리의 신이에요. 승리. 나이키. 그죠? 나이키가 니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발음은 I를 갖다 E로 발음한다는 거죠. 영어가 그냥 I 발음을 하는 거지. 그래서 니케가 원래 오리지널 발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신이 바로 니케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크신 이름의 니케께서 전차 많은 테바에게 마주 인사하시며 방금 벌어졌던 전쟁에 대한 망각을 주시러 오셨으니 신들의 모든 성전을 밤을 지새워 춤추며 두루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땅 흔드시는 테바의 출신의 사람 바로 바키오스께서는 앞장서신. 자, 이 각주를 보면 바키오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바코스, 바키오스, 바케오스, 바케이오스 뭐 쓰기 나름이라는 거죠. 약간씩 한다는데 이게 이제 신인데 술의 신입니다. 이게 신은 신인데 신이 그리스 신화에는 제가 얘기했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데 이게 이제 바키오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바카스라 그러는데 원래는 바쿠스라 그래야 돼요. 바쿠스. 술에 관련된 신이다. 자, 술의 신이 바쿠스다. 바쿠스. 술의 신이 바쿠스고, 그래서 여기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만든, 요즘까지도 지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양대산맥이 있는데 바카스가 있어요. 그리고 가스명수. 지금도 광고에 나오죠. 바카스. 가격은 싸고 한번 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제로는 아주 좋은데, 자, 이게 바카스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에 또 한 가지 나온 거는 맛이 이거보다 더 뭡니까? 자극적인데 바카스보다 속이 안 좋을 때 먹는 가스명스라고 하는 체했을 때 먹는 아니면 이제 보통 바늘로 손가락 여기를 따요. 그래서 피를 내면은 막힌 피가 이제 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체했을 때는 보통 예전에 많이 민간요법으로 활용하던 거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도 안 필요하고 손가락 여기다가 바늘 찌르면 피가 나잖아요.
피가 돌물어서 막힌 게 뚫려버리는 거죠. 이게 상식적이죠. 이거는. 그래서 바카스하고 가스명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자, 가스명스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만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영어에는 이런 게 있는데, use라고 하는 게 있죠. use가 두 가지 뜻이 돼요. 사용하다가 되고, 명사에는 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되게 되면 쓰 발음, 가스명스가 된다는 거죠. 동사는 지 발음, use. 그래서 명사는 쓰 발음이 난다 해서 가스명스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연상해서 외우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카스가 술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카스가 술에서 나오는. 자, 코로 소장이 얘기를 하는데 흥진국 운율에 맞춰서 하지만 여기 신들께서 보내신 새로운 상황에 이 땅의 새 왕이 되신 메노이케우스의 아들 즉 크레온께서 오시는도다. 이제 크레온이 얘기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연극으로 무대를 하게 되면 어때요? 두 사람 대화가 끝나면서 아무 소개도 없이 쑥 들어오면 이 보는 사람, 관객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이 예고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연극에서는 늘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글이 깔끔하고 이해가 편해요. 항상 뒤에 뭐가 이어지는 걸 갖다가 잘 알 수 있도록 이게 영화도 만들어야 되고 연극도 만들어야 글도 만들어요. 글도 여러분들 긴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선을 많이 설치를 해요. 그래서 독자가 일일이 두 번, 세 번 걱정 안 하더라도 쉽게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글 쓰는 사람이 잘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크레온이 등장할 걸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메노이케우스 아드님 크레온께서 오시는도다 하니까 관객은 이제 크레온 나오는구나 해갖고는 딱 알고 보는 거라는 거죠. 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원로들을 특별히 소집했다라고 하고 이제 장면이 뭘로 넘어간다? 크레온으로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3단계로 설정했죠. 그죠? 크레온하고 원로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크레온이 처음 등장해서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잠깐만 보면 원로들이여 도시에 닥친 중요한 일은 신들께서 큰 경랑으로 뒤흔드신 후에 다시 안전하게 바로다. 경랑이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흘러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 외부에서 군대를 끌고 왔던 플리네이케스의 이 전쟁이죠. 전투 상황이 종료된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편 다른 일이 있어. 나는 그대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다른 모든 이들과 따로 이리 오라. 이게 뭐냐면 좀 이따 나오는데 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거냐 그 부분. 왜냐하면 둘이가 죽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일이어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사람들 불러 모은 겁니다. 그 전에 끝난 일은 전쟁이 끝난.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 사이에 생략된 거는 자식들 간의 그 오이디푸스 자식들 간의 전투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대들이 라이오스의 왕자의 권위를 자 라이오스 왕자의 권위라고 하는 건 잘 보세요. 라이오스가 갖고 있던 왕자가 잠시 누가 했어요? 오이디푸스가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자기 오이디푸스 자식한테 갈 뻔했는데 둘 다 죽어서 자기한테 넘어왔. 그러니까 이 왕자의 권위는 라이오스 집안 끄고 오이디푸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오이디푸스는 이미 비극의 주인공이고 불륜을 본의 아니게 저질렀기 때문에 이름을 오이디푸스를 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항상 외경하였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고 여기까지 그죠? 때문인데 외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게 외경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워하고 존경이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외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는 거하고 존경하는 게 같이 두려워할 외자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보통 a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we. 영어 단어에 aw라고 하는 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냐면 막강한 본의 앞에서 정말 꼼짝 못하게 두려워하는 거. 이거하고 다릅니다. 정체불명의 귀신 같은 거한테 두려워하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거고 이 aw라고 하는 거는 그 힘에 눌려서 자동스럽게 그냥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aw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사람에게는 잘 안 나타나고 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경하다. 근데 외경하다하고 비슷한 게 동경하는 게 있는데 이 동경이 중요한데 이거는 뭔가 값어치 있는 것이어서 가슴속 깊이 품으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흉내내는 거. 이걸 뭐냐? rever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reverence. 이걸 갖다가 reverence, 동경. 어디에 대한 동경? 해외 유학에 대한 동경.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명예로운 삶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동경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동경을 이제 얘기할 때 많이 예로 드는 게 reverence for life라는 게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경심, 동경. 이게 누구 얘기냐면 알버트 슈바이처 얘기죠. 자기가 의사라고 하는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불쌍한 의료 시설이 없고 뭐 쉽게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 향해서 자기가 원해서 도와주러 들어간. 그러면 슈바이처의 동기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reverence for life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이어가지고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